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본 영상은 추세 기반형 투자 분석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내용은 ETF 관련된 내용 준비를 했는데 그냥 뻔한 내용 다 뺐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관점으로 다른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 보았으니까 약간은 지루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 SEC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 외 6건 결정 연기를 신청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자, 10월 달에도 있습니다. 이건 뒤에 가서 한 번 더 일정 내용은 좀 다루도록 하겠고, 주요 결과문 한 번 더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도 ETF는 투자자가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규제 아래 익숙한 투자 상품을 통해 비트코인을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선물 ETF를 허용을 했는데 21년도 때 그렇지만 시장 조작과 사기 우려에 따른 문제점으로 승인 거부를 해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레스케일의 이의 제기 신청 소송이 나와서 우리는 좀 기대감을 많이 실어 주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오히려 당장 통과되기에는 너무 늦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과가 불과 요 며칠 사이에 나왔기 때문에 그 뒤에 SEC도 충분한 검토 부분을 굳이 할 필요성이 없죠. 왜냐하면 9월 달이고 이 9월에서 요 판결문이 늦게 나왔으니까 자기가 그 생각했던 변동 추이는 거의 변함없이 그대로 연결을 시켰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네, 그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 다음이 10월 달 또 중순에 다 밀집이 되어져 있습니다. 16일, 17일 정도가 있고요. 이제 이게 최종 마지막은 3월 중순에 있습니다. 대부분 뭐 화이트데이 기준점으로 그냥 대충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형태로 인해서 대부분 청산 규모도 1억 3천만 달러 청산이 이루어졌고 여기에서도 대부분 도지가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그 다음 블룸버그 내용을 보게 되면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기존의 승인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주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10월 달에 있는 가능성 보다는 저는 오히려 마감 일자에 가까운 3월 달이 더욱더 현실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왜 그러냐면 10월 달이 넘어가게 되면요. 올해 끝입니다. 예, 올해 끝이고요. 10일, 왜 그러냐면 어차피 올해 거의 마감 일자에서 거의 통과를 안 시켜줍니다. 거의. 그리고 이제 10월이 이제 변곡점인데 10월에도 충분한 내용 부족과 검토하는 그런 거 부족하다라는 측면으로 아마 연기를 시킬 확률이 전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으로 넘어갈 확률이 매우 높죠. 그래서 저도 10월 달에도 통과가 되지 못한다라는 쪽에 저는 제 주장을 좀 강력하게 어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봐야 되지만 좀 더 투자할 때는 약간의 보수적으로 보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왜냐 내 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 시점으로 펌핑이 나와도 그때 타도 저는 좀 늦지 않는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번에 오히려 이때까지 상승의 기대감을 다 주었지만 오히려 그거 다 내뱉었고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청산비에 따른 추이도 좀 재밌어졌는데요. 예. 청산비의 추이도 꽤 재밌어졌는데 보게 되면 오히려 롱숏에 있는 비중이 같이 터져줌으로써 오히려 더 숏에 따른 가중치가 더 높아졌던 추이가 더 많이 발생을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좀 더 아쉬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10월 달 때까지는 이게 ETF 통과 안 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리고 항소 기간 때까지도 분명히 있다 보니까 항소 기간이 45일이죠. 그러면 또 10월 달에 또 걸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요 내용에 따라서도 있고 요거와 요거까지도 같이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약간은 시간이 부족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넉넉 잡고 그냥 마감이 기준점으로 보는 게 가장 깔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나왔던 내용을 또 보게 되면 이번에 JP모건 쪽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미국 특허청에 암호화폐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행사 체이스 트래블에 관련된 3표권을 출원했다고 합니다. 이제 조만간에 CBDC가 되면 어차피 코인도 같이 그 안에 서비스를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JP모건 쪽에서도 빨리 치고 나가고 있구나. 조만간에 이런 은행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의 여력도 주려고 하는 그런 추이도 본다고 하면 좀 더 뒤로 미뤄지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도 또 변명거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으로 바이낸스 풀의 오디널스 인스크립션 서비스를 출시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바이낸스 입장에서는 비트코인과의 관련돼서 이런 서비스를 계속 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자기네들이 기존에 있었던 BNB 지금 좀 힘 많이 빠졌고 BUSD는 내년에 이제 서비스 종료하니까 어차피 힘을 줄 수 있는 거는 비트코인에 있는 역량을 조금 더 땡겨와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하는 게 바이낸스에서도 존속 가능한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디널스의 인스크립션을 서비스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현재는 민코인 들이 나중에 민코인이 아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차피 민코인은 특별 캐릭터 NFT에 따른 느낌이 아직까지도 형성이 됐지만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에는 밈이었지만 그게 점차적으로 살과 뼈가 붙으면서 지금 자기 갈 길 계속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와 앞으로 미래까지는 예측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이런 것도 좀 유심하게 보시면서 투자에 임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아비트론 기반의 덱스 프로토콜 버텍스가 이번 10월 달에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번에 퀀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퀀트에서 올해 비트코인 가격 상승장에도 불구하고도 유통속도는 급격히 감소를 했다. 23년도 상승장 동안 유통속도가 급격히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투자자의 거래가 높았다라는 것이고 현재 가격은 21년도 최고점을 달성한 가격보다 한참 아래에 있지만 장기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상승세 이용에 매도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즉 차익 거래 위주로 콘트 형태로 돌리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요. 한마디로 또 요 내용도 상당히 저는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네, 요 내용인데요. 유통 속도는 공급량 대비 1년 동안 비트코인 거래가 많이 되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인데 통상 반감기 1년 전 때부터 온체인 상에 활발히 이루어지며 상승하는 패턴을 보였던 부분이 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걸 보게 되면 자 1년 동안 많이 되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를 보았는데 통상 반감기 1년 전 때부터 활발히 이루어졌으니 그 활발히 이루어졌던 주인공을 또 보니까 대부분 어느 정도 고인물 또는 고래들이 많이 그게 있었다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즉 그러니까 1년을 어떻게 내가 보낼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어렵게 이야기를 하면 앞으로 상승장이 올 때까지 내가 어떻게 버틸 거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걸 버티지 못하면 변화점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인생의 어떻게 보면 철학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모든 걸 얻으려고 하면 그거에 따른 대가를 지불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뭐 자격증을 취득하든 좋은 학교를 가려고 하든 뭐 어떤 거를 하려고 하던 간에 그런 대가를 지불을 하고 그만큼 그거에 따른 달성 조건을 이제 우리가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누구나 이 부자에 있는 반열까지는 꿈을 꿀 수는 있지만 그걸 현실적으로 가려고 하면 소수에 있는 인내심, 끈기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투자에서도 요령과 스킬도 중요하지만 그 끈기와 성실성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빅데이터도 쌓이고 그만큼 나중에 이런 반복된 흐름으로 인해서 얻는 그런 투자 철학으로 인해서 더 버티기가 더 쉽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요런 이야기도 길어지면 또 안 좋아하시니까 그 다음으로 해시키 캐피탈이 최초의 세컨더리 암호화폐 시장 펀드를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핵심만 이야기를 하면 자산의 50% 미만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투자한다고 했으니까 이더리움
괜찮겠죠. 근데 그리고 나머지 쪽은 알트코인이라고 했는데 아직 리스트가 안 나왔습니다. 해시키가 주장하는 리스트 부분은 뭐 요즘 잘 나가고 있는 거 코인들은 거의 담지 않을까요?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해시키 캐피탈이 무엇을 들고 있는지도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라. 물론 사이즈 규모가 좀 작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초기 펀드 모금 목표 모금액이 1억 달러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이즈가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오히려 나머지 알트코인 쪽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요건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도 그 알트코인 안에 또 다른 고래 한 명이 등장을 해주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으로 해시키가 홍콩 거래소 라이센스 발급률 20% 불가, 최종 5개에서 8개 정도 생존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었던 해시키는 이미 등록 시점 마감을 끝내놨고 나머지 쪽은 좀 허가 어려울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가 돌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시장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스위스 돈세탁 전제 금융개혁을 시동하겠다. 매년 급증하는 돈세탁 거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홍콩 저번에 환율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환율이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기존에 오히려 홍콩 달러가 다시 제자리로 갔었을 때 비트코인 약세가 나오고 오히려 올라가고 있었을 때 비트코인이 오히려 올라가는 형태. 그러니까 홍콩 거래 빈도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원래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환치게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고 여기서 세탁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꽤 많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뭐 굳이 21년도 때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와서 이야기가 나왔던 건 이제 통계 자료가 잡혔기 때문에 그런 거죠. 21년도 때 돈을 그렇게 많이 뿌렸는데 이런 형태가 부작용이 안 나온다라고 볼 수는 없었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PCE 가격 지수도 나왔는데요. 내려가다가 삐끔 올라왔습니다. 7월 달에.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7월, 8월 달 여행 많이 가고 소비 많이 하는 날이니까 무조건 올라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약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결국에 올라왔습니다. 사람의 심리가 이때까지 봉쇄적으로 꽉 응집하다가 이제 그 시즌이 딱 자유도를 딱 만끽했으니 당연히 높게 나올 수밖에 없죠. 저는 오히려 8월달 때까지는 높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실업 보험 청구 건수도 오히려 축소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별로 좋지 않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 이유를 보니까 영화, 콘서트, 투어, 그리고 뭐 여행, 뭐 그런 등등 많이 지출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대부분 증시들은 일시적이다라고 했지만 이거 8월 달까지는 저는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영화 스크린 부분도 재미난 게 뭐 한 달만 반짝 열고 마감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한 석 달까지는 그냥 기본 베이스로 갑니다. 예, 좀 길어지면 6개월까지인데 거의 개봉하고 나서 3개월 정도 때까지는 기똥차게 좀 잘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거는 한 2달 정도는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포스티 총재가 약간 중립적인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는 긴축 이제 좀 괜찮다. 그리고 이제는 인내심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약간 뭐 국제정치, 외교정치적인 관점으로만 해석을 해 드릴 건데요. G20 회원국에 중국이 이번에 참여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인도가 이번에 개최국인데 인도와 중국의 관계가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이번에 중국이 참석을 안 한다고 했는데요. 반면에 중국 이야기 나왔으니까 중국에 따른 메시지 이번에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근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해서라도 최대한 그런 피해 규모를 줄일 필요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격차가 더 많이 벌어지면 중국이 여기에서 더 따라오기가 어렵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은 여기에서 뭐가 됐든 간에 막아야 되는데 그 피해 규모를 어느 정도 선에서 중국 당국이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설계도가 우리는 모르죠. 그래서 그거에 따른 위기 부분만 잘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브릭스 5개 통화, 이것도 잠깐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었죠. 새 결제 통화 논의를 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자원이 많은 나라예요. 뭐
인적 자원이 됐던 어떤 자원이 됐든 간에 다 자원이 많습니다. 근데 이쪽에 있는 이 5개국이 통화를 만든다고 해도 지금 전체 기초 통화 부분에 많이 차지하고 있는 쪽은 뭐 당연 아시죠? 예, 미국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유럽, 그 다음에 나머지 쩌리인데 이걸 바꿀 수가 없는 게 코로나 때 미친 듯이 풀었기 때문에 기축은 변화가 안 될 겁니다. 반면에 이제 여기에서 이걸 왜 하냐는 그게 있죠. 이번에 이제 새로운 은행을 만들어서 융통을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좀 가보자. 그러니까 전략적 외교 정치 관계도가 좀 있었다. 그러니까 자금난이 좀 힘드니까 서로 도와주자라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안 갔지만 이 브릭스 5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같이 또 중국하고 인도가 들어가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진짜 자국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 한국도 이런 점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걸로 인해서 약간 뭐 이게 앞으로 주축이 될 거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어렵고 오히려 시간 끌기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모든 국가들에 따른 미래 전망 추이에 발전 계획안이 있을 건데요. 그러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돈이 필요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러시아나 중국이나 그 다음에 나머지 쪽은 다 돈이 약간씩은 누군가는 필요하고 누군가는 뭐가 또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걸 약간 좀 상충하는 관계로 쓰일 것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자원, 특히나 에너지 자원이나 이런 쪽 측면으로 보았을 때는 이게 훼손되는 가치를 좀 더 더디게 만들고자 해서 그런 측면도 있다. 즉 그리고 환경적으로 보게 되면 이건 별로 좋지 않죠. 네, 우리가 매번 날씨가 덥다라고 해도 그딴 거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브릭스 5개국 통화를 따로 만들어서 한다라는 건 환경을 그렇게 또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측면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내가 에너지 거래를 하든 자원 거래를 하든 이 통화를 할 거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인디아, 남아공 쪽의 경제 체력을 본다라고 하면 그렇게 썩 좋은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아무래도 자원이나 이런 쪽에 따른 환경적인 요인 또 고려를 해본다고 하면 별로 좋지는 않겠죠. 네, 아무튼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